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 아주 간단한 예부터 들어보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를 리퀴드, 그래서 L로 표현을 하잖아. 액체 상태의 물한테 내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 상태로 바뀌죠. 그때 우리는 H2, 똑같은 H2인데 기체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물이라고 불러주고 수증기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왼쪽의 녀석이 가열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증기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정반응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정반응. 정반응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한쪽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걸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진행되는 게 역반응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걔는 반대로 그러면은 갈 수도 있을까 이거야. 수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죠? 뭐 냉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얘는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하죠. 그래서 오른쪽 정반응, 반대로 오는 걸 역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정반응, 역반응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 그래서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왼쪽에 반응물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왼쪽에다가 반응물을 쓰고요. 오른쪽에다가 일반적으로 생성물을 쓰죠. 생성물을 씁니다. 생성물을 오른쪽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를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반응도 정의해볼까요? 역반응은 화학반응식에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는 반응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왼쪽 화살표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는구나. 반대로 오는 걸 역반응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역 반응은 뭐고 비가역 반응은 뭐냐? 이것도 간단해요. 봐봐. 역으로 돌아오는 것이, 즉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그걸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물과 수증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가역 반응. 오른쪽으로 정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이걸 가역 반응이다. 역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잖아?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비가역 반응은 뭐가 있냐? 이런 게 비가역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 가스가 있어요. 메탄가스 CH4 이걸 태웁니다.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연소가 됩니다. 오케이. 정반응이에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어떻게 해야 다시 메탄가스로 돌아가죠? 방법을 얘기해요. 어렵죠, 그치? 원자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이런 건 역반응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했을 때 이거는 가역 반응이 아니다. 비가역 반응이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정반응, 역반응이 다 왔다 갔다 가능한 것들에 대한 예를 많이 볼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역 반응이야. 근데 이제 비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거 몇 개를 좀 기억해 놓으면 얘네들이 비가역 반응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가역 반응이야라고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을 먼저 볼게요. 비가역 반응의 예를 좀 봅시다. 비가역 반응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연소 반응. 자, 메탄가스를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된 연소 반응. 다시 거꾸로 돌아오기 어렵겠네. 그죠? 자,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마그네슘이라는 어떤 금속에다가 염산이라는 산을 떨어뜨리면 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죠? 수소기체가 다 발생해 버렸어. 가버렸어. 이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거꾸로 돌릴 수 있냐? 어렵겠죠? 기체가 이미 발생 다 해버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정반응만 일어납니다.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못 박아도 괜찮아요. 세 번째, 중화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를 만나게 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물과 염, 섞인 게 뭘까 이게? 소금물이다. 다시 염산하고 수산나트륨을 섞으면 소금물이 만들어져요. 소금물을 내가 째려보면 다시 염산과 수산나트륨으로 분해가 될까요? 어렵겠죠? 하지만 특별한 어떤 방법을 쓰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 나와있죠?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완벽하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하지만 정반응이 너무 우세해서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역반응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그 안에 용액 상태로 물과 얘가 용액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역반응이 좀 가려고 하기도 해. 하지만 정반응이 너무 우세하기 때문에 역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지.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NaCl의 요 Cl과 AgNO3의 Ag가 만나면 AgCl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는 또 염으로 떠있게 되는 부분인데 구경꾼이 떠있게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NaCl과 AgNO3를 섞으면은 정반응이 너무 우세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우세해서 역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네 가지가 다 비가역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연소해버렸어. 타버렸어. 기체가 발생해버렸어. 소금물이 만들어져 버렸어. 앙금이 생성돼버렸어.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워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비가역 반응입니다. 자, 그럼 가역 반응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 자, 가역 반응의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들을 쭉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가역 반응은 방금 얘기했던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예를 들고 있고요. 하나씩 보자. 이거. 자, 책에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이름들이라 이름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얘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야. 단순해요. 단순한 게 뭐냐면 얘가 염화 코발트입니다. COCl2 염화 코발트라고 읽어주는데 염화 코발트의 색깔은 푸른색을 띱니다. 이건 약간 암기사항이겠죠.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인데 얘를 물하고 반응을 시키면 결합해서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만들어져. 화학 반응식이 되게 재밌죠. 그냥 염화 코발트 남아있고 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6개의 물이 그냥 붙어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름이 6개의 물이 붙어있다 그래서 육수, 6개의 물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 육수화물이라 불러줍니다. 육수화물로 바뀌면 색깔이 바뀝니다. 푸른색이었던 염화 코발트가 육수화물로 바뀌면서 붉은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파란색,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를 준비하고 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은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럼 물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가열해요? 가열해서 물을 날려버리는 거야. 다시 코발트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지? 돌아가면은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네. 정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나게 되겠네요. 가열하면, 그래서 물을 떨어뜨리면, 이게 행위입니다. 물을 떨어뜨리면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가열하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가역 반응이 가능한 거죠. 좀 아까 봤던 비가역 반응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거꾸로 돌리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지? 이미 기체가 발생했어. 가열하면 될까? 이미 앙금 만들었어. 가열하면 될까? 아니죠. 가열한다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제가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얘가 지금 육수화물인지 그냥 염화 코발트인지 알 수가 있겠죠. 색깔 변화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실험이기 때문에 되게 자주 다루어지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역 반응의 예가 되겠어요. 대표적인 가역 반응입니다. 자, 세 번째 예도 좀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예는 황산구리 오수화물. 계속 또 수화물 나오죠. 오수화물. 5개의 물이 결합됐겠네요. 자, 황산구리입니다. 황산구리. 그리고 5개의 물이 이미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걸 황산구리 오수화물입니다.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먼저 준비했어.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은 얘도 푸른색입니다. 우리 구리 이온이 푸른색인 걸 좀 생각해서 물하고 결합돼서 푸른색을 띠나무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가열하면요. 가열이죠. 가열하면 다시 둘로 나눠질 거 아니야. 흰색의 황산구리로 나옵니다. 아까랑 좀 정반대 같죠? 육수화물하고. 얘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가열하면 이게 되고요. 얘한테 물을 공급하면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왔다 갔다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되었다가 다시 물을 떨어뜨리면 다시 오수화물로 바뀌면서 푸른색이 된다. 푸른색과 흰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역 반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수화물, 육수화물 별거 없죠. 5개의 물이 결합했냐, 6개의 물이 결합했냐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5개의 물이 결합하는 녀석이냐, 6개의 물이 결합하는 녀석이냐, 이건 안 물어봐. 그래서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대화.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석회암 지대를 상상하세요. 석회암 지대. 솔리드 상태, 석회암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섞인 물이 들어가면 그 석회암을 녹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따로 물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 탄산수가 만들어진 게 탄산수가 석회암 지대에 녹아 들어가면 석회암을 녹여. 석회암을 녹여서 뚫어버립니다.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게 석회동물이에요. 석회암 지대에 저 물이 흘러 들어가서 구멍을 뻥 뚫어 놓은 게 석회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보이죠? 오른쪽 화살표를 딱 그려주고 나서 오른쪽 화살표, 즉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생성되는 지형이 뭐냐 물어봅니다. 지형은 뭐다? 여기 나와있지만 석회동굴이 정반응에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자, 정반응에서 만들어진 지형이 뭐냐? 석회동굴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녹은 물이 생성될 거 아니야? 자, 석회암이 이 탄산수에 의해서 녹아서 만들어진 그 물 있잖아. 그 물을 탄산수소칼슘 용액이라고 불러줍니다. 에이큐스 수용액이야. 탄산수소칼슘이라는 수용액이 만들어집니다. 탄산수소칼슘 수용액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저 탄산수소칼슘이 저 석회동굴 안에 여기저기 맺혀 있을 거 아니야? 석회동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맺혀 있다가 한 곳에서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상상했어요? 석회동굴 중간중간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 아래를 봤더니 뭔가 자라 올라오고 있어. 뭘까요?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날아가서 석회암만 남은 게 아래서부터 자라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뚝 떨어짐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탄산가스 날아가면서 석회암만 남아서 밑에서부터 석회암만 쌓여서 올라오게 된 중이라고. 이걸 그 유명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새싹이 자란다 그래서 석순이라 석순. 들어봐 석순. 석회동굴 안에 아래서부터 자라나는 거 석순이라고 불러줘. 석순. 어딨지? 석순. 이런. 있다. 석순. 석순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위에서 뚝뚝 떨어지기 직전에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서 물방울 형태에서 또 물 날아가고 이산화탄소 날아가면 여기서도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석회암이 자랄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마치 종 모양처럼 달려있다. 그래서 종류석이라고 불러서 종류석.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건 종류석이에요. 아래에서는 석순이 자라 올라오고 위에서는 종류석이 자라 내려오잖아. 언젠간 둘이 어떻게 될까? 만나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석추라고. 석추. 이거 보죠. 석추.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게 그 석추입니다. 석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석추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류석이든 석순이든 석추든 이건 어떤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 역반응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 역반응이 벌어질 때 만들어지는 지형이 뭐냐?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종류석, 석순, 석추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 화학 반응식도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가역반응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자, 우리 여러 가지 예들을 좀 살펴보는 중이에요. 왼쪽에 좀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자, 위에 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증발, 음축. 증발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증발. 옛날에 배웠던 게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봐봐. 이게 뭔 차이냐면은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액체는 기체가 아니죠. 그죠? 액체인데 얘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액체잖아. 기체로 날아간다는 건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기체 분자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액체 상태인 녀석이 기체로 날아가려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봐봐. 액체가 왜 여기 남아있냐면 액체는 또 다른 액체 분자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날아가는 거야. 붙잡고 있는 인력을 끊어야 날아갈 수 있거든. 그걸 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얘가 누구한테 에너지를 얻겠어? 끓여주면 아래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지만 끓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 그게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 돌아다니면서 꽝꽝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표면에 있는 요놈들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발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만 증발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1층에 있는, 맨 위에 층에 있는 것들이 다 증발되면 그 다음 층에 있는 게 증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의 키워드는 뭐다?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증발이에요. 그 증발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끓음입니다. 이게 증발이라면 증발과 비교해야 되는 게 끓음이야. 끓음이란 녀석은 똑같이 액체 분자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어디서 에너지를 공급한다? 아래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러면 이 그릇 전체가 뜨거워지면서 그릇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야. 그 모든 부분에 있는 요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 밑에 밑바닥에 있는 액체 분자가 기체로 확 변해서 올라와.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낀다? 부글부글로 느끼는 거야. 끓을 때 부글부글 끓는 이유가 아래쪽을 가열하고 있으니까 저 밑에 있는 저 녀석들이 먼저 기체로 변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끓고 있네. 그래서 끓고 있네. 끓는 거는 그럼 밑에서만 끓는 거냐? 아니야. 위에 녀석이 에너지를 받아서 바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모든 부분. 끓음은 모든 부분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고요. 증발은 표면에서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발과 끓음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응축은 액체 표면에 충돌한 기체 분자가 액체가 되는 현상. 다시 말해서 물 분자가 기체 상태의 물 분자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여기랑 부딪히면 얘가 에너지를 잃고 다시 여기에 합쳐질 수 있다는 거야. 물의 양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응축의 예가 되겠지. 응축은 다시 물이 증가하는 거야. 공기 중에 물이 너무 많으면 습한 날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응축량이 많아서. 그래서 증발량보다 응축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접시 또는 그릇에 받아놓은 물의 양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염화 코발트 종이는 뭘 검사하는 종이다? 물을 확인할 때 쓰는 종이에요. 염화 코발트 종이. 쌤이 기억하기로 염화 코발트 종이는 아까 염화 코발트 몇 수화물? 우리 가운데 아까
염화 코발트를 물하고 만나게 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염화 코발트를 종이에다가 묻혀 놓은 게 염화 코발트 종이라서 화학 반응식으로는 얘입니다. 그래서 염화 코발트를 종이에다가 묻혀 놓은 게 염화 코발트 종이라서 걔를 물에다가 적시면은 육수화물이 만들어지면서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해. 그럼 내가 지금 묻힌 게 염산이 아니라 보다 물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염화 코발트 종입니다.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염화 코발트 종이가 우리 아까 배웠던 가역 반응의 전 녀석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가역 반응까지 2번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동적 평형 이야기를 할 거야. 동적 평형. 자, 동적 평형은 말 그대로 동적인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동적인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반응,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둘이 같아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동적 평형. 동적 평형. 체크.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럼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가역반응에서만 가능한 반응이 되겠죠. 동적 평형이란 말을 딱 보면 겁나 많이 움직이고 있구만. 그런데 속도가 둘이 똑같아서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봐봐.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 부르죠.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요따만큼 물을 받아 놓습니다. 물을 받은 다음에 뚜껑을 딱 닫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여기가 빈 공간일 테니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뭐가 일어난다? 증발이 일어날 거 아니야? 증발이 막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증발만 일어나냐?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돌아다니는 기체 분자가 물에 대한 수증기 분자가 다시 액체 표면에 부딪히면서 응축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증발되는 속도가 응축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왜?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커서 물의 양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엄청 빨라서 물의 양이 쭉쭉쭉쭉쭉 줄다가 자, 올라가 있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증발 속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가 아직까지는 응축 속도보다 빠르긴 하지만 아까보다 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좀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아예 물의 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 아무 일도 증발도 응축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니? 라고 한테 물어보면 뭐라 할까? 저 동적 평형 상태예요. 증발 속도와 보이나요? 증발 속도 초록색 증발 속도와 무슨 속도가 똑같다? 응축되는 속도 보라색 응축 속도가 똑같아서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때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동적 평형. 증발 속도 분의 응축 속도를 구하면 1이 나오겠죠. 둘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는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증발 속도 분의 응축 속도 하면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둘 다 나오게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럼 동적 평형도 세 종류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런 동적 평형은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이런 걸 상평형이라고 해. 상평형은 플레임으로 뭐라고 한다? 상태평형이에요. 상태가 이 상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걸 상평형이라고 해요. 상평형. 상평형의 상자는 상태야. 상이란 액상을 말해요.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상평형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 이게 화학 반응인가요? 증발되는 게 화학 반응인가? 그렇진 않죠. 화학 반응의 정의가 뭐야?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바뀌거나 색깔이 바뀌거나 맛이 바뀌거나 이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액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물은 어때? 맛이 같아요. 화학 변화가 맛의 변화가 없으니까 화학 변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화학 변화가 아니면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의 반대말.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야. 즉 상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건 물리 변화 속도가 둘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화학 변화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화학 평형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평형이 화학 평형이냐? 아니죠. 화학 평형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리 평형, 물리적 평형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낫겠죠. 어쨌든 물리 평형이라는 말보다는 상평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했죠.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상평형에 도달한 거야. 뚜껑을 닫아놓지 않으면 상평형에 도달할까? 라는 걸 오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뚜껑을 닫아놓지 않으면 여기 수증기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또 비죠. 또 비면 또 증발이 더 활발합니다. 증발이 계속 더 활발해. 뭐보다? 응축되는 속도보다 항상 증발이 활발하니까 이건 상평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지. 얘는 상평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거. 자, 지금 줄면 안 돼. 봐봐. 요 실험은 하나의 실험실에서 했겠지, 그지? 실험실에서 했을 거 아니야? 실험실에서 했을 텐데, 이 실험실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25도씨로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5도씨라는 온도가 딱 맞춰져 있으면, 여기서 발생되는 증발 속도가 모두 일정합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수증기의 양과 상관없이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변함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증발 속도는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응축 속도보다 증발 속도가 엄청 빠르다며 응축이 많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응축 속도가 따라오니까 좀 빨라지니까 이 화살표가 좀 바뀐 거야. 여기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완벽히 따라잡은 거죠. 다시 말해 뭘 고정해라? 온도가 변함이 없다면 뭘 고정해라? 증발 속도가 변함이 없다는 걸 고정하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A 시험관과 B 시험관과 C 시험관 중에 어디가 제일 증발이 잘 되냐?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모두 같습니다가 답이야.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뭐라고 말할까? 여기가 증발이 제일 활발하네! A요! 라고 잘못 말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 증발 속도는 그래서 A, B, C가 동일해. 하지만 응축 속도 때문에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밑에 나와 있어요. 증거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방금 실험을 그래프로 그린 거야. 체크. 온도가 일정하면 뭐는 변함이 없다. 증발 속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발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근데 뭐가 따라오고 있다?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나요? 응축 속도가 바뀌는 거지 증발 속도는 바뀌지 않아. 뭐가 변하지 않으면 현재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는 항상 같지만 응축 속도가 따라와서 두 속도가 같아지면 우린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동적 평형 중에 첫 번째 상평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자, 이제 용해평형을 가보겠습니다. 하나 더 가자. 용해평형 가기 전에 상평형의 예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얘가 상평형의 예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체크. 여기인데, 일정한 온도입니다. 뭘 집어넣냐? 액체 상태에 브로민을 담아놔요. 이거죠. 액체 상태에 브로민을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또 온도가 일정하니까 증발이 막 일어날 거야. 그죠? 증발이 막 일어날 겁니다. 증발이 일어나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브로민으로 바뀌면 기억나나? 브로민이 17쪽이에요. 상온에서 기체 상태일 경우에 색깔을 띱니다. 그게 적갈색이라는 색깔이야. 적갈색. 그래서 얘가 액체 상태일 때는 색깔이 따로 없는데 기체로 바뀌면서 여기에 적갈색의 색깔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이야. 그럼 적갈색이 점점 진해지겠지. 왜 적갈색이 진해지냐?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뭐보다? 응축보다. 응축되는 양보다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죠? 이때도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증발 속도는 변함이 없는 거야.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해서 처음에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점점 적갈색이 진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적갈색이 진해지는 정도가 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색깔 변화가 없게 되는 순간. 그죠? 색깔 변화가 없게 되는 순간이 바로 동적 평형에 도달한 순간이죠. 그때가 언제나 적갈색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 딱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거랑 똑같은 거야. 물이 증발되는 얘랑 얘가 증발되면서 기체로 변하는 이런 얘에서도 동적 평형이 언제 도달하게 되는지 알 수 있죠. 더 이상 이게 점점 진해져. 점점 진해지다가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아. 그러면 동적 평형에 도달했구나. 이때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적 평형이구나. 여기서 계속해서 증발과 응축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꼭 물이 아니라 이런 예들도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상평형이에요. 상평형에서 상평형의 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용해평형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상평형까지 했고요. 두 개 남았다. 용해평형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을 좀 봐봐.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다가 설탕을 계속 넣는 설정이. 설탕을 계속 넣어. 자, 첫 번째 실험입니다. 불포화용이. 설탕을 요만큼만 넣은 거야. 조금만. 그럼 다 녹겠죠? 다 녹겠죠? 자, 용해가 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있는데, 자, 내가 고체 상태의 설탕을 집어넣으면 다 용해될 거 아니야? 용해라는 게 수용액 안으로 이렇게 퍼져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데, 용해되는 속도가 있으니까 막 용해가 막 일어날 거야. 근데 반대로 용해되었던 그 설탕 분자가 다시 석출되고자 하는 힘도 있겠지. 그걸 석출 속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불포화 용액이니까 아직은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거기다 설탕을 더 집어넣어요. 설탕을 더 집어넣습니다. 설탕을 더 집어넣으면 자, 이미 용해되어서 위에 용해된 어떤 설탕 분자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더 설탕을 집어넣으면 이제 석출되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기 때문에 용해 속도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용해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한데, 자, 이미 용해된 그 분자들이 위에 많이 떠있게 되다 보니까 내가 설탕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석출되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봐봐. 빨간색 3개, 빨간색 3개, 빨간색 3개 일정한 거 체크하라고. 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용해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해. 그런데 이제 용해된 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석출되는 양 속도가 이 용해 속도를 따라온다는 거지.
따라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설탕을 집어넣어도 더 이상 설탕의 양이 줄어들지 않아. 더 이상 용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여기서도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용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는 무슨 평형? 용해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용해평형. 상평형은 아니죠.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용해되는 물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질 때를 용해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용해평형이다 불러주는 거예요. 진짜냐? 궁금하잖아. 이 진짜인지? 얘가 더 이상 안 녹고 있어. 눈에 안 보여, 그죠? 이게 용해되는 것과 석출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 진짜로 동적 평형 맞아? 진짜 움직임이 있긴 있는 거야? 궁금하잖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다음 장에 나와 있어. 넘겨볼까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진짜냐? 진짜로 동적 평형 확실하냐?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봐봐. 처음에 넣어준 게 뭐냐면 나트륨을 23짜리 나트륨으로 만든 소금과 24짜리 나트륨으로 만든 소금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두 가지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23짜리를 잔뜩 녹여서 포화로 만들어. 포화니까 더 이상 동적 평형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24짜리 소금을 넣는 거야. 당연히 안 녹는 것처럼 보이겠지. 자, 이런 말이야. 여기 23짜리를 잔뜩 녹여놨습니다. 포화니까 23짜리 아래 깔려있고 위에 23짜리가 잔뜩 녹아있겠죠? 솔리드와 에이큐스가 잔뜩 23짜리만 있는 중이야. 그 고체 상태의 소금은 현재 남아있는 고체 상태의 소금은 다 23짜리 소금이겠지. 근데 거기다가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다 부어줍니다. 녹아 안 녹아? 만약에 이미 포화야. 안 녹아. 얘네들이 고체 상태를 집어넣는 거니까 안 녹으면 다 밑으로 가라앉겠지. 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안 녹으면 여기 수용액에 24짜리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소금 용액이 수용액이 올라올 수 있나? 다시 얘가 이미 포화야. 거기다 이거 넣어봤자 안 녹아. 안 녹는다면 여기 이 윗부분에 24짜리 나트륨이 있을 수 있냐고. 못 올라온다고요. 안 녹으면. 이해돼?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해보니까 위에 뭐가 존재한다? 위에 24짜리 나트륨이 소량 존재한다라고 써있습니다. 뭔 소리야? 24짜리가 아래에 깔렸죠. 깔렸지만 얘가 동적 평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24도 올라가고 23 내려오고 교환한다는 거야. 교환을 하니까 이 수용액에, 위에 수용액에 24짜리 나트륨이 발견된다고요. 동적 평형이 맞다라는 실험입니다. 만약 동적 평형이 아니다라고 가정해봐. 동적 평형이 아니면 얘가 이미 평형이야. 더 이상 아무런 용해와 석출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거기다가 얘를 넣어봤자 용해 석출 안 일어나. 그럼 더 이상 요 위에는 24짜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겠지. 하지만 발견된다는 건 동적 평형이 맞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되는? 오케이? 됐죠? 확인이 된 겁니다. 진짜 동적 평형 맞네. 확인하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용해평형이에요. 용해평형. 자, 마지막 평형은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 화학평형의 예를 좀 볼게요. 실험을 좀 봅시다. 실험이 좀 특별한 물질을 준비했어요. 이름이 사산화 이질소야. 사산화 이질소는 화학식이 되게 이상한데 사산화 이질소예요. N2O4. 이게 사산화 이질소입니다. N 2개, O 4개니까 이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됩니다.
실온에만 두어도 이게 분해가 돼요. 이거는 생성이네요. 쏘리. 다시 이산화질소를 먼저 준비하네요. 이산화질소를 준비한 다음에 거꾸로 합시다. NO2죠. 이산화질소를 준비한 다음에 이걸 25도씨에다 방치를 하면 이것도 약간의 에너지라고 또 다른 NO2 이산화질소하고 둘이 결합을 해서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집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약간의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둘이 결합하는 거죠. 결합, 분해, 치환 이런 것들은 화학 반응이거든. 둘이 결합하고 있는 거야. 자, 이산화질소의 모습이야. 너 안녕.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결합된 거 보이죠? 결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색깔이 달라. 이산화질소의 색깔은 젓갈색을 띠는데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입니다. 무색이야, 무색. 색깔이 없어져. 다시 말해서 내가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를 잔뜩 집어넣는데 25도씨에 방치하니까 이게 이거로 바뀌면서 점점 젓갈색의 색이 연해지는 거야. 왜? 무색인 물질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무색인 물질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젓갈색이 점점 옅어져.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더 이상 옅어지지 않고 일정한 젓갈색을 유지해. 무슨 말이지?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뭔 소리야?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얘가 분해되어서 다시 이산화질소로 분해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합과 분해 속도가 같아질 때, 결합 속도와 분해 속도가 같아질 때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결합과 분해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화학 평형이라고 말하는구나. 엄청 진했던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요 옅음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있는 그림인 거야, 이게. 더 이상 색깔 변화가 없다. 화학 평형, 동적 평형 중에서 화학 평형이라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자, 화학평형의 특징을 좀 잠깐 볼게요. 방금 했던 예를 바탕으로 해서 화학평형의 특징을 좀 볼 텐데, 봐봐. 첫 번째, 화학평형은 당연히 가역반응에서만 성립을 하죠. 맞는 말이고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당연히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문제인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디 존재한다? 그 시험관 안에 또는 그 플라스크 안에 같이 존재하죠. 이 안에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봐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별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써 있어. 시험 문제입니다. 화학 평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같다.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둘이 농도가 같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야. 오케이?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혼자 공부할 때 대충 읽은 아이들 둘이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고. 이걸 그래프로 확인시켜주는 게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니 그래프까지 보여줬는데도 이걸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밑에 이 그래프야. 화학평형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 이건 거꾸로 실험한 건데 어쨌든 이걸 먼저 준비해.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준비한 다음에 얘를 특별히 방치를 하면은 얘가 또 얘로 분해가 되겠지. 분해가 되면 얘의 양은 줄어들고 얘는 막 늘어날 거 아니야. 그겁니다. 처음에 0이었을 때 사산화이질소만 준비를 해. 분해가 막 되겠지. 이산화질소가 막 증가할 거 아니야.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비율이 얘가 하나가 사라지면 2개 만들어지죠. 하나가 사라지면 2개 만들어지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야. 얘가 요만큼 꺾일 때 얘는 이만큼 올라가잖아. 보이나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감소될 때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1대2의 비율을 정확히 보입니다. 보이나요? 1대2의 그래프의 비율을 보인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사산화이질소의 농도와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어때요? 일정하죠? 하지만 둘이 같나요? 같은 건 아니라고, 그지? 각각의 농도로 일정한 거지, 두 농도가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 100% 출제됩니다. 화학 평형에 도달하면 두 농도가 같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맡기면 안 돼. 농도가 각각 일정하게 유지된다. 왠지 그냥 대충 읽으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이 같다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야. 이거 이용해서 선생님이 무조건 낚시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저런 것들 조심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실험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동적 평형, 화학 평형에 도달한 색깔 변화가 일정해진 얘를 갖다가 현재 실험 온도는 25도씨입니다. 그죠? 25도씨인데 온도를 낮춰볼 거야. 자, 요 시험관을 어디다가 박아놨냐? 이 녀석을 얼음물에다가 또는 얼음에다가 박아놓습니다. 어떻게 될까?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뭐가 더 우세해질까? 25도씨일 때 결합이 많이 된다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아지면, 봐봐,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하고 얘가 25도씨일 때 움직임이 있잖아. 움직임이 있을 때 가끔씩 결합해서 쿵 결합하는 거야. 근데 0도씨, 예를 들어 0도씨라고 가정할게. 굉장히 온도가 낮은 곳으로 변화를 시키면 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둔해지죠? 잘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이 활발할 때는 결합이 잘 안 돼. 에너지가 많아서. 근데 결합이 운동이 둔해지면 오히려 결합이 더 잘 된다고 상상해야 돼. 막 에너지가 많으면 결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면서 결합이 더 잘 된다. 즉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온도가 오히려 낮아져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더 많은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져. 그럼 색깔은 어떻게 될까? 이 색깔은 더 옅어집니다. 그지? 무색에 해당하는 사산화이질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더 옅은 색깔로 변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옅은 색깔로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뭘 결정한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온도가 이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도씨일 때는 옅어진 모습에서 옅어진 색깔에서 동적 평형에 다시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25도씨를 바꾸면 다시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죠? 뭐가 다시 우세해진다? 다시 역반응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또 색깔이 좀 더 짙어지게 되겠네요. 자, 책에서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냐면 체크해보자. 이거야. YBM에만 나와있다 있는데, 자, 얘를 0도씨 얼음물에 집어넣으면, 자, 오른쪽으로 정반응이 됐죠? 이것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옅어진다라고 한 거, 방금 설명한 게 이겁니다. 자, 옅어진 그 플라스크를 다시 25도에 넣으면 반대의 반응, 즉 역반응이죠. 이거 역반응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서 젓갈색이 더 진해진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N2O2, 사산화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은 온도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바뀐다. 온도가 낮아지면 정반응 우세, 온도가 높아지면 역반응 우세, 이렇게 변화의 방향이 바뀐다. 온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화학 반응은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 풀어볼까요?